2023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입국장. 한 남성이 밝은 표정으로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29살 윤도현.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외주 일 좀 하고 올게요. 한 달이면 돼요. 그러나 그가 탄 것은 사무실로 가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프놈펜 외곽 창문에 철창이 달린 낡은 건물. 그곳에서 도현은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그리고 자유도. 1월 15일 새벽 도현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곧 한국 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윤도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급습한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타버린 케이블과 한국어로 쓰인 문장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이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전기 고문, 감금, 굶주림. 그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다고. 도현의 여권은 한 달 뒤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찢어지고 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통장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오늘도 누군가 돈을 보내고 빼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윤도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팔아넘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윤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대출 미납, 그리고 선배의 채무보증 대위변제 통지서. 29살.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그는 성실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학 선배가 사업 자금을 빌리며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도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취업을 도와준 사람이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 석 달이면 정리할게. 선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선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빚은 3억 5천만 원. 도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현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일용직, 야간 경비, 대리운전. 그는 낮엔 설계사무소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그러나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습니다. 12월 23일 새벽 도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취업, 부업 정보가 오가는 익명 게시판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콜센터 직원 모집. 월 1,000만 원. 숙식 무료. 한국인 매니저 상주. 경력 무관. 도현은 게시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댓글에는 후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 작년에 다녀왔는데 진짜 월천 받았어요. 숙소도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추천합니다. 도현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빚독촉 문자가 또 울렸습니다. 최종 변제 기한 초과. 법적 조치 예정. 도현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도현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입력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이름은 케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내일 저녁 10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녁 10시 도현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상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도현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험은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고객 상담이에요. 한국 분들한테 금융상품 안내하고 가입 도와드리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월 1,000만 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기본급이 500이고 인센티브 포함하면 1,000 넘어요. 실적 좋으면 더 받는 분들도 많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권 있으시죠? 비자는 저희가 다 처리해드려요. 항공권도 회사 부담이고요. 언제 출국하면 되나요? 최대한 빠르게요. 1월 2일 어때요? 도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그러나 빚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여권 사본이랑 통장 사본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어두웠고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12월 30일 도현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해외 출장 좀 가게 됐어. 출장? 어디? 동남아 쪽이야. IT 외주 프로젝트. 얼마나 가 있는데? 한 달 정도. 금방 올게. 어머니는 잠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응, 잘 먹어. 도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응, 엄마. 도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봤다면 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1월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국제공항 3터미널. 도현은 출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가방은 작았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충전기. 그가 챙긴 것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이륙했습니다. 5시간 뒤 푸놈펜 국제공항. 후텁지근한 열기가 도현을 맞이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성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현 씨? 네, 맞습니다. 케빈이에요. 반갑습니다. 케빈은 화상 면접 때보다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현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숙소 가서 쉬시면 돼요. 회사는 언제 가나요? 내일부터요. 오늘은 적응하는 날이에요. 두 사람은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케빈은 낡은 승합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3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온 도현 씨예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와 낡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으로 길을 확인하려 했지만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기, 회사가 이렇게 먼 곳에 있나요? 숙소가 외곽에 있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케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는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고 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낡은 창고 같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녹슨 철창, 그리고 천장을 가로지르는 CCTV. 도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숙소인가요? 네. 들어가시죠. 케빈이 앞장섰습니다. 도현은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고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권이랑 휴대폰 주세요. 네. 여기 규정이에요. 금고에 보관했다가 나갈 때 돌려드려요. 분실 방지 차원이에요.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빨리요.
도현은 가방에서 여권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케빈은 그것을 받아들고 검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현금 카드도요. 그것까지요? 급여 받으려면 현지 계좌 만들어야 해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도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케빈은 모든 것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방은 2층이에요. 올라가세요. 도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방문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케빈이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저녁은 6시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매트리스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창문. 창문에는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먼지가 날리고 있었고 경비원 한 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숙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문이 열렸습니다. 케빈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 다른 남성 2명이 보였습니다. 나와요. 교육 시작합니다. 도현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걸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젊은 남성들, 그리고 몇몇 여성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앉으세요. 도현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케빈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케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실적을 내면 밥을 먹습니다. 실적을 못 내면 굶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그는 말을 멈추고 막대기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속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권도 휴대폰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개가 짖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윤도현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밤 11시, 도현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목소리.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돼.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어. 도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케빈의 차가운 눈빛, 나무 막대기, 그리고 지하에서 들려온 비명. 이곳은 그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누군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청하는 듯했지만 곧 묵직한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1월 3일 새벽 6시 천장에 달린 확성기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현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탈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케빈이 아닌 다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근육질 체격에 문신이 팔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세면장. 도현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세면장은 좁았고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거울은 없었습니다. 6시 30분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 책상 앞에 앉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스크립트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55금융 상담사 김민준입니다. 오늘 특별 한정 상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케빈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멘트 외우세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1시간 드릴게요. 도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금융상품 안내. 그러나 상품명은 낯설었고 내용은 모호했습니다. 고금리, 즉시 대출, 신용 무관. 문장 하나하나가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케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정식 텔레마케팅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질문 시간 끝났어요. 외우세요. 케빈이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 버티는 게 답이야. 여긴 대체 어떤 곳이에요? 조용히 해. 들키면 맞아. 남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실전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번호를 누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55금융 상담사 김민준입니다. 금융? 전 필요 없는데요. 고객님, 잠깐만요. 오늘 하루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 관심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현은 헤드셋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때 케빈이 다가왔습니다. 왜 끊겨요? 상대방이 끊었어요. 설득을 못했잖아요. 다시? 하지만 케빈의 손이 도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다시 걸어요. 도현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0통, 20통. 대부분 거절당했고 몇몇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뒤편에서 한 남성이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케빈과 다른 두 남성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남성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남성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몇 초 뒤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지지직거리는 소리. 도현은 몸이 굳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오. 점심시간이 공지됐습니다. 그러나 밥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김성호, 박지민, 이현우. 이쪽으로.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복도로 나갔고 몇 분 뒤 플라스틱 도시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 나머지는 오후 실적 보고 줄게요. 도현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오후 1시 통화가 재개됐습니다. 도현은 기계처럼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 4시 한 통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55금융 상담사입니다. 금융, 대출 말인가요? 네, 고객님. 신용 관계없이 즉시 가능한 특별 상품이. 나 지금 돈이 급해요.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잠깐만요. 메모할게요.
노인은 전화기 너머에서 펜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멘트가 떠 있었습니다. 수수료 먼저 입금하시면 대출금은 1시간 내 입금됩니다.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노인은 돈을 잃을 것이고 도현은 그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도현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왜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케빈이 도현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요.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계좌번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는 전화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송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녁 6시 밥이 나왔습니다. 도현도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실적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도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그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한 노인을 속였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케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각자 목표가 있어요. 못 채우면. 알죠? 도현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반드시. 그러나 도현은 몰랐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여권과 신분이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2024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제작진은 탈출자 박재호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여윈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22년 여름에 같은 조직에 끌려갔어요. 박재호는 도현과 비슷한 경로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 화상 면접, 그리고 출국.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첫날은 교육이라더니 이틀째엔 통장을 만들자더군요. 제 명의로요. 현지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했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케빈은 그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대포 통장이 됐어요. 한국에서 사기당한 돈들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죠. 박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선 고문이 일상이었어요.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전기 고문, 구타, 그리고 감금. 실적을 못 내면 밥을 주지 않았고 탈출을 시도하면 지하 감방에 가뒀습니다. 전기줄을 손목에 감아요.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찌릿. 박재호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와요. 온몸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멍해지죠. 한 번은 제 옆 사람이 기절했어요. 그래도 물만 끼얹고 다시 일시켰어요. 그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의 말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애들은 잡혀서 묶어놨어요. 건물 중앙 기둥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케빈과 다른 감시자들은 그들을 매질했습니다. 나무 채찍, 쇠 막대기. 비명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고. 다신 시도하지 말라고. 박재호는 1월 11일 저녁 건물 내 2층 복도에서 도현을 봤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애였어요. 눈밑이 부었고 말이 없었어요. 박재호는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도현은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어요. 도현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생기가 없었고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입술도 갈라져 있었고. 박재호는 며칠 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새벽 경비가 잠든 틈을 타 철창을 넘었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 건물을 수색했죠.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치웠더라고요. 컴퓨터, 책상, 사람들 전부 사라졌어요. 바닥에는 타버린 플라스틱 케이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천장의 CCTV는 뜯겨나갔습니다. 한국어 스크립트 조각들이 바닥에 있었어요. 고객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만 가능합니다. 이런 문장들이요. 현재 경찰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조직원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습니다. 박재호는 제작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방, 매트리스 하나, 그리고 철창 달린 창문. 여기서 잤어요. 20명이 한 방에. 화장실도 같이 썼고요. 사진 속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세던 흔적, 그리고 짧은 문장들.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살려줘. 박재호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다른 곳이요? 그쪽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안 있어요. 경찰이 추적하면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계속 돌아다녀요. 제작진은 현지 NGO에 연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초 그 조직이 베트남 국경 쪽으로 이동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 석 달, 길어야 반년. 경찰이 포위망을 좁히면 국경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도 함께 옮겨갑니다. 트럭에 싣고 야간에 이동하죠. 도현도 그렇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도현의 부모는 베트남 국경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는 한 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의 SNS 계정에 누군가 로그인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 IP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누군가 도현의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현이 아닙니다. 계정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VPN을 거쳐 라오스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범죄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여권, 통장, 신분, 모든 것이 조직의 손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이름조차 빼앗긴 채 어딘가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제작진은 또 다른 탈출자를 만났습니다. 김영환, 28살. 그는 2023년 2월 같은 조직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여권 뺏기고 지갑 뺏기고 통장도 뺏겼어요. 영환은 도현이 도착한 지 한 달 뒤 같은 건물에 끌려왔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그 창고. 철창, CCTV, 그리고 무장경비. 케빈이란 놈이 제일 악독했어요. 맨날 채찍 들고 돌아다녔죠. 영환의 증언은 박재호와 일치했습니다. 전기 고문,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통화.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근데 난 못 써요. 다른 사람이 빼가요. 조직은 피해자들의 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세탁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근데 나한텐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줬죠. 영화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수백 건의 입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게 다 사기 피해금이에요. 노인분들, 주부들,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 돈이 내 계좌를 거쳐간 거죠. 영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제일 끔찍한 건 내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한 번은 80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스크립트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시면 대출 가능합니다. 노인은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작진은 도현의 통장 내역도 입수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도현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계좌 개설은행은 프놈펜 시내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개설 시간은 오전 10시 20분. 도현의 여권과 서명이 사용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입금이 시작됐습니다. 첫 입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10분 뒤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도현의 계좌를 거쳐간 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입금 건수 370건, 출금 건수 368건. 이 돈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됩니다. 먼저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뒤 대포 통장 몇 개를 거쳐 암호화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도현의 통장도 그 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는 도현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월 중순쯤 새로운 애 중에 윤 씨 성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호명할 때 들었어요. 윤도현. 케빈이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영화는 도현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구역이 나뉘어 있었고 서로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소문은 들었어요. 탈출 시도했다가 걸렸다고. 2월 중순 한밤중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이 뛰어가는 발소리. 다음 날 아침 케빈이 우리 전부 모았어요. 그리고 한 명을 데리고 왔죠. 그 남성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탈출하려는 놈들의 말로다. 잘 봐둬라. 케빈은 그 남성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20대를 맞았습니다. 남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윤도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는 2월 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야간 작업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비가 딴 곳을 보는 틈을 타서였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정글 속으로. 다리도 찢어지고 온몸에 가시가 박혔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는 마을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직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케빈도 다른 감시자들도 피해자들도 전부 사라졌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타버린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NGO는 그 조직이 베트남 국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세대에 사람들을 싣고 야간에 이동했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도현도 그때 같이 옮겨졌을 거예요. 영화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제작진은 도현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3년 5월까지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입금, 출금, 그리고 또 입금. 도현의 이름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범죄의 도구가 되어 끝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이름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권도, 통장도, 심지어 자신의 존재 증명마저 빼앗긴 채. 그리고 그의 가족은 여전히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단서를 쫓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2023년 1월 20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도현의 부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윤성민, 어머니 이경숙. 두 사람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열흘 전 도현과의 마지막 통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곧 한국 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곧 갈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이경숙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윤도현 씨가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이메일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한 건물. 그러나 상세한 위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사건이라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시고 현지 경찰과 협조하세요. 그것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푸놈펜 국제공항. 후텁지근한 열기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이경숙은 가방에서 도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봤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도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부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영사는 두 사람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이미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해당 건물을 수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거기 있나요? 이경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현지 경찰과 함께 해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차로 40분 거리. 비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철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갔고 부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타버린 케이블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있었나요? 윤성민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서자 매트리스 몇 개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세던 흔적, 그리고 짧은 문장들. 엄마 살려줘, 집에. 이경숙은 그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여기 있었구나. 그러나 도연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여권 몇 건이 발견됐습니다. 찢어지고 훼손된 여권들. 그중 하나가 윤도현의 것이었습니다. 이경숙은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도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진흙에 묻어 있었습니다. 왜 여권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부부는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사는 주변 CCTV 확인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에서 2km 떨어진 도로의 CCTV였습니다. 1월 12일 오전 10시 14분.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짐칸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확대하자 천막 틈 사이로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아들이 있을까요? 영상은 불과 2초였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10번, 20번. 혹시 도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한 프레임에서 회색 후드를 쓴 인물이 보였습니다. 체격이 도현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도현이 맞을 거예요. 이경숙은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의 행선지를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방향으로 향했지만 국경을 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차로 5시간. 좁은 도로를 따라 끝없이 달렸습니다. 국경 마을은 작았습니다. 시장, 숙박업소, 그리고 몇 개의 공장. 부부는 마을을 돌며 도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봤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상인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봤어요. 트럭 타고 지나갔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 밤에. 여러 명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상인은 국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쪽일 거예요. 부부는 국경 검문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동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넘어간 기록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이경숙은 숙소에서 도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통신사의 요청에 마지막 접속 위치를 받았습니다. 1월 12일 오후 6시. 도현의 휴대폰이 태국 국경 인근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18시간 뒤였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지도상의 위치는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신호가 끊겼습니다. 부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허허벌판. 공장 몇 개와 창고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부부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공장 근처 숙소에 묵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현이가 저 안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다음 날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공장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상적인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마리는 끊겼고 도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꼭. 2023년 2월 중순, 제작진은 국경 인근에서 또 다른 탈출자를 만났습니다. 김영환. 그는 이번에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1월 중순쯤 밤에 우리를 트럭에 실었어요. 영환은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도로 나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짐 싸지 마. 그냥 나와. 케빈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서. 빨리. 사람들은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천막이 내려졌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회색 후드를 입고 있었어요. 영화는 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어요. 눈밑이 부어 있었고 얼굴을 봤나요? 어두워서 정확히는 못 봤어요. 근데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트럭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말없이 흔들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막이 걷혔고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내려. 케빈이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주변은 정글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는 또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낡았고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습기가 찼습니다. 방으로 배정됐습니다. 한 방에 5명씩. 회색 후드 입은 사람은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화는 그 뒤로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에서요. 건물에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면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비명소리만 들렸습니다. 탈출 시도한 사람들을 거기 가뒀어요. 영환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누가 이틀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을 땐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고 물만 마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 입은 애도 거기 갔을 거예요. 아마. 영환의 추측이었지만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제작진은 현지 NGO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여러 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초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NGO 담당자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국경을 따라 여러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접근하면 즉시 이동했습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곳에 한 달, 길어야 두 달.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면 밤사이에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들도 함께 옮겨갑니다. 그들은 탈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NGO는 2023년 3월 그 조직이 베트남 국경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작진은 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차로 6시간. 국경 마을은 더 작았고 더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도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식당 주인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사람들. 봤어요. 3월쯤. 어디서요? 저기 강 건너편. 공장 같은 곳이 있어요. 주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강 너머로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들 소리도 들려요. 제작진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강을 건너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철조망이 둘러쳐 있었고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취재 중입니다. 안에 한국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제작진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안 돼요. 제발. 누군가의 간청하는 목소리. 그리고 둔탁한 소리. 제작진은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그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또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떠난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급히 정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벽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작은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구겨진 종이. 펼쳐보니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2023.3. 7.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글씨는 떨렸고 몇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윤도현의 글씨일까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메모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경숙은 메모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이 글씨예요. 집이라는 글자. 도현이가 쓰는 방식이에요. 도현은 집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그었습니다. 메모지의 글씨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부부는 다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또다시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지 NGO는 그 조직이 라오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뇌물로 경비를 매수하고 야간에 이동합니다. 도현도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 태국에서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로. 그의 자취는 계속 발견됐지만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의 SNS 계정에 누군가 로그인했습니다. 접속 위치는 라오스.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VPN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도현의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현의 사진 한 장을 삭제했습니다. 도현이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 돌아가면 부모님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그 문장도 지워졌습니다. 도현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오후 3시, 도현의 친구 정세진은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도현의 SNS 계정이 활동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도현아? 세진은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도현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현이 계정에 누가 들어갔어요? 게시물을 지웠어요. 제작진은 즉시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VPN을 거쳐 접속했습니다. 실제 위치는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죠?
본인에게서 직접 받았거나 강제로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도연의 계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연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도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2022년 12월 도연이 출국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진아, 나 해외 나가. 어디? 동남아. 돈 좀 벌어야 돼. 조심해. 요즘 사기 많다던데. 알아. 괜찮아.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월 22일 도연의 계정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삭제됐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보냈습니다. 계정이 점점 비워지고 있어요. 마치 도연이를 지우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접속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접속은 불규칙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짧게 로그인했다가 나갑니다. 특정 게시물과 사진만 골라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신원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도연 씨의 사진과 정보가 많이 남아있으면 경찰이나 가족이 추적할 단서가 늘어나니까요. 조직은 도연의 디지털 흔적까지 지우고 있었습니다. 5월 25일 제작진은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접속 위치를 역추적한 결과 비엔티안 외곽의 한 지역이 특정됐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메콩강이 보이는 외곽 지역. 낡은 건물들이 강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한 주민이 한국인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달 전쯤 트럭이 왔어요. 사람들 많이 내렸어요. 한국인이었나요? 말투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민은 강변의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모두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입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 뒤편을 돌자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어로 쓰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고객 리스트, 통화 스크립트, 송금 계좌. 조직이 사용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급히 버린 듯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서류에서 이름 목록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이름 10여 개. 그중 하나가 윤도연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이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수색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떠난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 발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숙소에서 도연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또 다른 사진이 삭제됐습니다. 도연이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학위증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의 인생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어요. 이러다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5월 28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의 계정에 마지막 로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계정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계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복구가 가능한가요? 삭제된 지 30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정 소유자만 복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SNS 운영사에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계정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들이 실종됐어요. 납치당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경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윤성민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삭제되기 전 저장해둔 도연의 게시물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53장, 글 18개. 그것이 도연이 남긴 디지털 흔적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2022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출국 보름 전. 요즘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파이팅.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도연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나아지긴 했어? 거기서. 전문가는 마지막 접속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그러나 정확한 지점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VPN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더 이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도연의 디지털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그가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정보를 가진 누군가. 그는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연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도연이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도연의 이름만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도구로, 그림자처럼. 2023년 6월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윤도현 실종 사건은 정식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담당 형사 최민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인신매매 의심 사건. 파일에는 도현의 사진과 함께 탈출자들의 증언, 통장 내역,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미 캄보디아를 떠났습니다.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용의자는 특정됐나요? 케빈이라는 가명을 쓰는 한국인 남성. 본명은 김재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재훈. 30대 초반, 과거 한국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 2021년 출국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다른 조직원은요? 최소 5명 이상. 모두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였고 각국 경찰의 공조는 느렸습니다. 최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도현 씨 통장을 통해 움직인 돈을 역추적하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도현의 통장 내역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28억 원이 입출금됐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자금은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도현의 통장에서 다른 대포 통장으로, 그곳에서 또 다른 계좌로 평균 5단계를 거친 뒤 암호화폐로 전환됐습니다. 암호화폐로 바뀌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자금의 일부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푸놈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소유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 형사는 해당 회사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회사는 푸놈펜 외곽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수색 결과 모든 건물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또 늦었습니다. 7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유사한 조직이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한국인 피해자 12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수법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2명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윤 씨 성 가진 사람. 라오스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언제요? 5월쯤? 우리보다 먼저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오기 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도현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마치 유령처럼. 최 형사는 베트남 경찰과 함께 조직의 다음 이동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미얀마나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넓었고 국경은 허술했습니다. 8월 인터폴에 윤도현의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실종자가 아닌 인신매매 피해자로. 이제 각국 경찰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탈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직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재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안 있어요. 경찰이 접근하면 바로 떠나요. 그리고 항상 국경 근처에 있어요. 왜 국경이죠? 도망가기 쉬우니까요. 하루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김영환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항상 외진 곳이에요. 정글 근처나 강변.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최 형사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이 머물렀던 곳들. 모두 국경에서 10km 이내, 그리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예측을 벗어나 움직였습니다. 9월 라오스 북부에서 유사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들은 정보망이 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미리 알고 도망가요.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조직 내부에 협력자가 있거나 현지 경찰 중 매수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0월 한국에서는 도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계속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달에만 40여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도현 씨 통장을 거쳐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도현을 범죄자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 통장은 그 사람 명의잖아요. 책임져야죠. 도현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통장 명의자가 직접 범죄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제로 끌려간 상황이라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정말 감금됐는지 강요당했는지 증명해야 해요. 그러나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수 없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최 형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도현 실종 사건,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연루 추정. 그러나 명확한 증거 부족, 소재 파악 불가. 사건은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현의 부모는 최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 찾을 수 있나요? 최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도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였고 각국 경찰의 공조는 느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했고 흔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그 어딘가에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혹은 이미 최 형사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터폴 시스템에는 윤도현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 법과 법 사이. 그 틈에서 그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도현이 사라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 그 낡은 건물 근처. 이경숙과 윤성민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2층, 창문 너머로 도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물이 보였습니다. 텅 빈 건물, 철창만 남은 창문. 오늘로 712일째예요. 이경숙은 노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날짜를 세웠습니다. 도현이 사라진 날부터 두 사람은 이제 현지 사람들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시장 상인들, 식당 주인들, 심지어 경찰들까지. 모두가 이 한국인 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찾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경숙은 매일 아침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도현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봤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몇 번이나 물어본 질문이라 지쳐 보였습니다. 윤성민은 NGO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새로운 제보가 있는지, 유사 사건이 보고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국경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 도연이 지나갔을지 모르는 모든 길. 저녁이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경숙은 도연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윤성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연의 사건이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습니다. 도연의 친구 정세진은 가끔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이 소식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세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든다는 것을.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민호 형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두꺼워진 파일. 그러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2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찾아야죠. 최 형사는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는 매달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요청했고 유사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만 유사 사건이 16건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피해자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 중 몇몇이 도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윤 씨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오래됐다고 했어요. 오래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있었대요. 1년? 2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도연은 조직 내에서 오래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신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기 전에 또 옮겨졌대요. 도연은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조직이 움직일 때마다 그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살아는 있나요? 피해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확신은 없었습니다. 푸놈펜의 게스트하우스. 이경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연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매달 보내주는 거래 내역서. 2024년 10월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입금 23건, 출금 22건. 총액 5억 2천만 원.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도연의 통장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오늘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경숙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건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문을 스쳤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이경숙과 윤성민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는군요. 네. 떠날 수가 없어요. 도연이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여기 있어야 해요. 만약 도연이가 탈출한다면 제일 먼저 이 근처로 올 거예요. 이경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살아있어요. 저는 믿어요. 무엇이 그렇게 확신하게 하나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알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윤성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을 겁니다. 찾을 때까지.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요? 이경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죠. 살아있든 죽었든. 도연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해요. 그게 부모의 도리니까. 그날 밤 부부는 제작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소박한 음식을 도연이가 좋아했어요. 쌀국수. 이경숙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이런 식으로.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경숙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해외 고액 알바, 쉬운 돈벌이.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도연이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성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현이를 본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발.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윤도현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윤도현은 2023년 1월 캄보디아에서 조직에 감금됐습니다. 둘째, 그의 신분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도 그의 이름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째, 그의 부모는 아직도 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윤도현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그의 신분을 이용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를 팔아넘겼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도현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도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 고액 알바, 월 1,000만 원, 숙식 제공. 이런 광고를 본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도현이와 같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선택한 길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당신의 여권, 통장, 신분증, 그것은 당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함부로 맡기지 마십시오. 윤도현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